2024년 4월 16일, 한 사람이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츠 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도쿄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자연 경관이랑 온천 리조트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지 외곽 주변에 있는 산림이나 그 강변 쪽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거기가 길도 좁아가지고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서야 관광객이 다닐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왠지 그날따라 그냥 그쪽으로 산책이 하고 싶어져서 거기 강변을 따라 쭉 걷고 있는데 당연히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어야 될 곳에 뭔가 큰 덩어리 같은 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궁금해서 조금씩 다가가 본 주민은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덩어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주민은 바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여기 지금 마네킹? 마네킹 같은 게 불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서 불을 끄고 그 타고 있던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어요. 머리에는 비닐봉투가 쓰여 있었고 그 위로는 테이프가 이렇게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손발은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해당해서 여기에 버려진 게 확실했어요. 경찰은 바로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불에 심각하게 그을려서 눈으로는 성별조차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 주변도 꼼꼼하게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그런 단서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시신들을 수습해서 일단 부검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누구고 어쩌다가 이렇게 강변에서 불탄 채로 발견된 걸까요? 오늘 사건은 연루된 사람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국인까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세요. 오늘 사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경찰은 현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야 됐어요. 먼저 최근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도쿄 우에노에서 음식점 여러 개를 운영하는 타카라지마 부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 부부가 연락이 끊긴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일이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부검 결과 일단 발견된 시신의 성별도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 실종 신고랑 시기가 비슷해서 경찰은 타카라지마 부부와 이 발견된 시신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나이대라든지 키, 이런 외형적인 게 일단 일치하는 거예요. DNA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남성의 DNA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됐어요. 발견된 남성은 타카라지마 류타로가 맞았습니다. 여성의 DNA는 경찰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따로 검사가 필요했어요. 마침 실종 신고된 이 부부한테는 딸이 있었거든요. 타카라지마 미나미. DNA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죠. 경찰은 미나미를 찾아갔고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나미가 지금 자기 아버지는 확실히 살해됐고 어머니도 그럴지도 모른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DNA 검체 제공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밀어놓고 막상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신이 아버지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왜 그 단계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은 걸까요? 신원이 특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연락이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일본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네요. 보통 먼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오히려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경찰이 바로 찾아가서 그 DNA 검체 제공 요청을 했는데 마치 그런 적이 없는 양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나미는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이 검사에 응했고요. 뒤늦게 여성 시신의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타카라지마 류타로의 아내, 사치코였어요. 부모님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도 미나미는 그다지 충격받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크게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이 부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람도 딸이 아니었어요. 부부의 지인과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부부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아니 딸이랑 부모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좀 냉정하네. 그때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불탄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4월 17일에 경찰에 자수를 하러 온 남자가 있었어요. 도쿄 시나가와 JR 고탄다역 앞에 있는 그 교통경찰서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남자는 자기가 나스마치 강변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히라야마 아야켄, 당시 25살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사망한 타카라지마 부부는 50대 중반의 중년 부부였거든요. 거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그 부부랑 무슨 관계였냐,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히라야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사실 이름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라야마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 두 사람의 살인에 가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히라야마는 자기가 A에게 지시를 받았지만 사실 A 위에는 이 모든 일을 의뢰한 사람이 또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수를 하러 온 것도 그 최초 의뢰인이 A한테 자기를 자수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그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너무 두려워서 바로 경찰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타카라지마 부부가 어디 청부살인 조직한테 살해를 당했다는 말일까요? 히라야마는 자수를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부부를 죽인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은 A의 지시에 따라서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차를 빌려준 것 뿐이라고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 직접적인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그 나스마치 강변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살해되던 날 자기는 계속 도쿄에만 있었다고요. 그럼 그 부부는 누가 죽였다는 거냐? 히라야마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으로 2명을 지목했어요. 자기가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데 이 살해와 시신 처리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히라야마의 입에서 나온 사람만 4명입니다. 의뢰인, A, 실행인 2. 경찰은 그 히라야마가 실행인들에게 빌려줬다던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어요.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휘발유통과 공구, 피 묻은 전기 코드, 테이프도 발견이 됐습니다. DNA 감정 결과 그게 타카라지마 부부의 혈흔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이 차량이 히라야마의 말 맞다나 그 범행에 이용된 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진짜 범행 도구와 차량만 제공했고 실제 살인은 지인이 저질렀다는 히라야마의 말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히라야마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과 그 전후 CCTV를 분석했어요. 히라야마의 차는 4월 15일 밤 10시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멈춥니다. 히라야마는 거기서 어떤 남성 2명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자기 차를 넘겨줬어요. 진짜 히라야마가 자기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 남성 둘은 11시 반쯤 히라야마의 차를 타고 편의점 앞을 떠났어요. 히라야마는 그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그 차량의 동선을 확인했어요. 2사람이 탄 차는 도쿄 시내에 위치한 주택가로 향합니다. 자정이 훌쩍 지나서 새벽이 됐을 무렵 그 차가 다시 떠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후로 국도와 고속도로 CCTV에서 추가로 포착됐어요. 바로 그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였죠. 이후 그 2사람은 히라야마에게 다시 차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히라야마에게 그 실행인들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였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실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냥 술집에서 알게 돼서 몇 번 술이나 같이 마신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만났을 때도 그냥 대충 별명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이걸 그 실행인이라는 사람들은 또 냉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죠? 도쿄의 그 주택가 CCTV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포착됐어요. 바로 피해자 타카라지마 부부와 어떤 남성들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부부와 실행력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 주택가는요.
타카라지마 부부가 살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선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4월 15일 9시 14분. 타카라지마 류타로는 자기 자전거를 끌고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9시 반에 어떤 남성이랑 합류한 류타로는 이제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 남성은 히라야마는 아니었어요. 류타로는 이후에 그 남성과 함께 어떤 미니밴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납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로 이렇게 스스로 밴에 탑승했습니다. 그 미니밴 안에는 아내 사치코가 이미 타고 있었다고 해요. 미니밴은 밤 11시쯤 히가시 시나가와에서 멈춥니다. 타카라지마 부부와 그 남자는 밴에서 내리더니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어요. 그리고 11시 반쯤 아까 실행력 두 사람이 포착되었던 그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이 멈춰섭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실행력 두 사람이 같은 집에 들어간 겁니다. 부부가 그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날짜가 바뀌었고 16일 오전 7시 강변을 산책하던 인근 주민의 신고로 타카라지마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히라야마는 처음엔 시체 손괴 혐의로만 체포가 됐어요. 타카라지마 부부의 시신을 불태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거죠. 하지만 5월 11일 히라야마는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경찰이 히라야마가 단순히 시신을 훼손하는 데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살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보면 히라야마가 휘발유만 사둔 게 아니었잖아요. 망치, 전기 코드 같이 살인에 직접 쓰인 도구까지 사다 놨어요. 실행력 2명도 자기가 구했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제거한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라야마는 자기가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게 직접 한 게 아니면 뭐가 직접 한 거겠어요. 경찰은 나머지 범인들을 체포해 나섰습니다. 히라야마는 자기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그 A의 신원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냥 아니키라고 불렀을 뿐 어떤 사람인진 모른다고요. 아니키는 일본어로 형님이란 뜻인데요. 진짜 그냥 친한 형을 부를 때 쓰기도 하지만 범죄 조직 같은 데서 형님 이렇게 부를 때도 아니키라고 한다고 해요. 사건 당일에 히라야마는 이 아니키를 만났습니다. 실행력 두 사람이 부부를 살해한 다음에 그 새벽 늦은 시각 히라야마는 한 이자카야에서 이 아니키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얀색 봉투를 건네받아 손에 든 채로 술집에서 나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의 현찰을 그 살인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히라야마는 돈을 받은 지 채 반나절도 안 돼서 경찰서에 간 거예요. 지금 범죄가 일어난 곳이 어디 CCTV 한 개도 없는 깡시골도 아니고 도쿄 한복판인데 히라야마만 자수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걸까요? 대체 히라야마가 무슨 의리가 있어서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커버치면서까지 자기가 그 살인죄를 혼자 뒤집어 쓰겠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히라야마의 이 자수에 대해서 윗선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경찰이 히라야마의 통신 내역이랑 금전 거래 내역, CCTV들을 끈질기게 분석해서 결국 아니키의 정체를 알아냈거든요. 바로 28살의 사사키 히카루였어요. 경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렸어요. 사사키는 사건 이후에 바로 도쿄를 떠났다는 게 밝혀집니다. 도쿄를 떠나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4월 28일 경찰은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잠복해 있다가 흡연실에서 막 나오던 사사키 히카루를 체포했어요. 사사키는 그날 후쿠오카로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체포 당시에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체포 이틀 뒤 히라야마의 의뢰로 타카라지마 부부를 직접 살해한 실행력 2명도 찾아냈어요. 실행인들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일본 언론은 더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은 한국인이었고요. 한 명은 꽤 유명한 일본 배우였거든요. 현역 배우라기보다는 아역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부터 미디어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와카야마 키라토입니다.
와카야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드라마 악몽짱으로 데뷔를 해서 여러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뭐 가면 라이더, 대하 드라마 군사 간배, 영화 흐린 하늘에 웃는다 등 꽤 많은 작품에 출연했고요. 2014년엔 신인상까지 수상했던 유망한 배우였어요. 6년간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다양한 작품에 캐스팅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격도 활발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대요. 하지만 와카야마는 15살 때 흐린 하늘에 웃는다를 마지막으로 연기판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시기쯤에 와카야마가 확 자란 거예요. 키도 커지고 목소리도 이제 변성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아역을 맡을 순 없었죠. 그럼 이제 그 성장한 나이대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아역 출신 배우들이 많이 겪는 고민이죠. 뭐 와카야마 본인도 좀 예능 같은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2021년에는 소속사에서도 완전히 나왔고 이후로는 평범한 10대로 지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와카야마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금발로 머리를 탈색하고 피어싱을 여러 개 하고 문신도 했어요. 물론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면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옛날 야쿠자들이 많이 했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변해서 꽤 흔한 일이라고 해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려는 배우가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곳에 문신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드물다고 해요. 배우 쪽으로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조차 이 와카야마가 많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와카야마는 시부야 클럽에서 자주 목격이 됐어요. 지금 이 영상만 봐도 뭐 한두 번 간 게 아닌 것 같죠? 여러 무리들이랑 어울리면서 클럽 VIP룸에서 꽤 놀았다고 합니다. 돈을 좀 헤프게 쓰는 편이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돈이 얼마나 있었는진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놀 정도면 애가 좀 돈이 많은가 보다 싶었대요. 와카야마는 클럽에서 놀다가 어떤 한국인이랑 친해지게 됩니다. 20살 동갑내기인 강광기였어요. 강광기도 이 히라야마랑 마찬가지로 시부야 클럽에 자주 출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두 사람 다 뭐 특별히 직업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20살이니까 이 두 사람이 뭐 특별히 아주 가까웠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서로를 알게 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서로 풀네임도 제대로 몰랐대요.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은 강광기를 캉캉, 와카야마는 이름인 키라토로 불렀고요. 두 사람도 서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강광기와 와카야마는 한 틱토커와 길거리에서 즉석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좋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돈과 여자와 술이겠죠? 와카야마도 똑같았어요. 좋아하는 말은 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好きな言葉とかあります？まあ好きな言葉は金と女と酒でしょ。好きな言葉とかありますか？お金です。お金です。世の中は。 20살인데 둘 다 꽤나 돈에 집착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클럽에서 히라야마와도 안면을 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지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 딱 그 정도였죠. 서로의 SNS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히라야마와 강광기는 이자카야에서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 히라야마는 좀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보수는 짭짤한 일이 있어.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고요. 강광기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이후 와카야마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같은 의뢰를 제안했고요. 와카야마는 생각 좀 해봐도 되냐고 합니다. 히라카와는 즉시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했던 히라야마가 보기에 이 와카야마와 강광기가 충분한 대가만 주어진다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만한 인물들로 보였던 거예요. 히라야마는 각각 보수 250만 엔을 약속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의 알바, 야미바이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히라야마가 의뢰했던 거는 시체 운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더해졌어요. 어쨌든 처음부터 범죄라는 걸 인지하고 이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연락은 전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주고받았어요. 주로 X나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그 두 사람은 히라야마에게 범행 도구와 차량을 건네받고 지시받은 대로 한 단독 주택으로 향합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집에 들어가 있던 타카라지마 부부와 어떤 남자 한 명을 마주쳤고요. 망설임 없이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부부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바로 도망쳤어요. 와카야마와 강건기는 처음 보는 이 부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미리 히라야마가 준비해놓은 망치로 사치코의 머리를 내리쳤고 전기 코드로 목을 졸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숨쉬지 않는 부부의 손발을 묶고 머리에 비닐봉투를 씌운 다음 시신을 차량에 실었어요. 고압 세척기로 사건 현장에 남은 혈흔들을 정리하고 이 빈집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도쿄를 벗어나서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으슥한 강변에 부부의 시체를 버리고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와카야마와 강광기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는 다시 히라야마를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보수를 받았죠. 돈을 건네받은 두 사람은 바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뭘 했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두 사람은 평소에 놀던 대로 클럽에 가서 신나게 술 마시고 놉니다. 같이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나 오사카 놀러 왔다. 며칠간 오사카에 머무르던 두 사람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도쿄 근처로 돌아왔어요. 강광기는 도쿄 서쪽에 인접한 가나가와현으로, 와카야마는 동쪽에 인접한 치바현으로.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잠복을 시작합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강광기는 가나가와현의 한 호텔에서 여자 셋이랑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특별히 저항하거나 다시 도망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같이 있던 여자들은 누구냐? 그냥 이 범죄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강광기랑 놀고 있던 여성들이었어요. 호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강광기는 가나가와현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돈을 유흥에 다 꼬라박았어요. 술 먹고 클럽 가고 명품백 사고 뭐 도쿄에서 놀던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250만 엔을 받았다던 강광기의 수중에는 고작 12만 엔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서 호텔에 처박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있는 힘껏 유흥을 즐긴 거예요. 그 돈이 간절했던 것도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게 뭐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닌 거죠. 강광기가 체포되고 나서 7시간 뒤 오후 10시 40분에 경찰은 치바현의 한 주택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주고받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카야마는 그렇게 체포되었어요. 그 집은 와카야마 지인의 집이었어요. 와카야마도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얌전히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배우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해요. 와카야마가 살인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와카야마는 체포 당시에 고작 1만 엔만 가지고 있었어요. 뭐 어디 숨겨둔 게 아니라 다 쓴 거예요. 강광기랑 마찬가지로. 체포된 다음에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어요. 강광기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에 와카야마는 자기는 살인을 직접 저지르진 않았고 집 밖에서 강광기가 부부를 다 죽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강광기가 다 됐다고 했을 때 그때에 들어가서 부부의 시신을 운반하는 데에만 손을 빌려줬다고요. 나스마치 강변에 가서도 자기는 그냥 숲속을 미적미적 걸어 다녔고 다 강광기가 혼자서 일을 다 처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보수도 250만 엔이 아니라 150만 엔밖에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근데 강광기가 미쳤다고 500만 엔 받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나눠줬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경찰도 와카야마가 살해에 직접 가담했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시역 사사키, 중계역 히라야마, 그리고 실행역 두 사람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숨겨진 진짜 주모자를 찾아야겠죠? 이 모든 일을 의뢰한 인물이요. 사사키 히카루는 도쿄 우에노의 번화가에서 호객행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로 술집이나 유흥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에노 상권에서 좀 이름 날리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바로 세키네 마코토입니다. 세키네는 우에노에서 여러 음식점들의 매니저를 맡고 있었어요.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에노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를 막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냥 음식점 한두 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골목 자체가 다 그 세키네랑 연관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평소에 세키네는 옷도 명품 브랜드들만 입고 누가 봐도 나 돈 좀 있어요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죠. 그런 세키네가 주변 지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방법은 맡길 테니까 확실하게 죽여줬으면 해. 날짜는 4월 7일이야. 이 얘기를 들은 그 지인이 세키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타깃이 누군데? 그러자 세키네가 우리 오너라고 대답합니다. 세키네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음식점들의 오너, 소유주는 바로 타카라지마 부부였어요. 타카라지마 부부는 우에노에서 크게 식당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 소유한 음식점만 10수개였어요. 하도 많아서 그 식당들이 있는 골목을 아예 타카라지마 로드라고 부를 정도였대요. 이 부부는 모든 음식점을 직접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매니저들을 매장에 따로 세웠어요. 그러면 매장들에서 돈을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좌이체나 이런 걸로 받질 않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4월의 대금 회수 날짜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세키네는 그 돈이 타카라지마 부부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매장에 있던 매니저가 갑자기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살인 청부까지 한 걸까요? 오늘 초반에 타카라지마 부부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타카라지마 미나미. 세키네는 그 미나미의 남편이었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였어요. 타카라지마 부부와 세키네는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어요. 타카라지마 부부가 식당들에게서 걷는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세키네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식당의 그 수익 분배 구조상 그렇게 하면 세키네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타카라지마 부부는 매니저들한테 그 식당의 경영권 일부를 아예 맡기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어요. 매니저들은 식당의 매출에서 나가는 돈들 다 나가고 그 순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세키네가 일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매니저가 된 다음에 매출이 좀 올랐는데 이 타카라지마 부부가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열이 받은 거죠. 류타로와 세키네가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걸 목격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이 타카라지마 부부가 만만한 사람들은 또 아니었어요. 우에노 그쪽 거리가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쪽 거리로 가면 가게 앞에서 직원들이 우리 가게 오라고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막 호객행위를 한다고 해요. 타카라지마 부부도 우에노에서 손님들한테 호객행위를 했는데 그 방법이 좀 공격적이었어요. 아유, 저 집 별로 맛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 더 좋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내가 싸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가게 간판을 막 무단으로 옮긴다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적도 있었대요. 앞에 있는 가게랑 가격 경쟁한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음식값을 내리고 또 그걸로 홍보를 하고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열이 받아서 막 같이 뛰어나와서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 타카라지마 류타로의 DNA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바로 시신의 신원 파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변 상인들과의 다툼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한 적도 있어서 그때의 데이터가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튼 이 부부가 성격이 막 순하거나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거나 할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세키네가 수수료 올리는 건 부당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어도 그다지 통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열이 받을 순 있죠. 있는데 사실 미나미랑 사실혼 관계면 이 타카라지마 부부가 세키네한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잖아요. 세키네가 원래 매니저였던 게 아니라 미나미랑 만나기 시작하고 나서 타카라지마 부부가 매니저 일을 맡긴 거였어요. 그럼 솔직히 큰 일자리를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감사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막말로 나중에 타카라지마 부부가 힘들어져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경영권 딸에게 주지 않겠어요? 딸한테 주면 부부니까 뭐 자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돈들이 당장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타카라지마 부부가 사라지면 우에노의 식당 모두 미나미가 물려받게 될 테니까. 세키네가 지정한 날짜인 4월 7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세키네의 지인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키네의 입김이 세다고 해도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맞장구만 쳐주다가 당일이 돼서 나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키네는 알겠다고 그만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만둔 건 그 지인을 꿰어내는 일이었지 청부살인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사사키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부부의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방법은 알아서 보수는 1,500만 엔. 사사키는 돈이 궁했어요. 범행 1년 전쯤에 스낵바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반년도 못 가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해가 막심했고 빚도 생겨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세키네가 살인 청부를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쉬운 돈벌이라고 여긴 거죠. 그렇게 하청이 이어졌고 타카라지마 부부가 생면부지의 남에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여기에 아직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범행 당일에 그 부부와 만나서 빈집까지 유인해 간 사람.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 마에다 료였습니다. 부부는 항상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에다랑 여러 번 거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물건을 보여준다는 말에 의심 없이 따라 나섰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거의 도맡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 개념이 훨씬 확실해요. 우리나라는 집을 산다고 하면 거래하면서 중개인을 끼고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부동산 회사에 내 집을 맡기고요. 그러고 나면 그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거래를 하더라도 이 거래자들끼리는 안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도쿄의 그 빈집은 마에다가 그런 식으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던 집 중 하나였습니다. 확실하게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장소를 제공해 준 거죠. 당일날 직접 렌트카까지 빌려서 운전해서 부부를 거기까지 데려간 겁니다. 세키네도 그날 저녁에 잠시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선 빠진 것 같아요. 처음 보도에서는 세키네도 현장에 들어간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걸로는 사사키와 함께 인근 호텔에서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빈집에 도착해서 부부를 그 실행인들의 손에 맡기고 마에다는 도망쳤죠. 사건 초반 경찰 조사에서 마에다는 자기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 집을 부부에게 보여주려고 들어간 건 맞는데 어떤 남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긴 그냥 도망친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집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지. 자기가 관리하는 집이잖아요. 5월 16일 경찰은 마에다도 주요 공범으로 판단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6명의 공범이 다 잡혔어요. 이제 재판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6월 27일 한 사람이 더 체포됐어요. 부부가 사망한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은 딸 미나미에게 넘어갔어요. 미나미가 외동은 아니고 딸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경영권이고 뭐고 죄다 미나미한테 넘어갔습니다. 미나미는 이전에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 특히나 미국 LA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출산했어요. 남편은 LA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미나미도 그 사업을 도왔고요. 하지만 부부의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이혼한 미나미는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부터 부모님의 사업, 타카라지마 로드 경영에 본격적으로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세키네와 우연찮게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미나미는 회사의 등기상 임원으로도 등재됐어요.
세키네는 완전 여자친구의 덕을 봤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딸과 부모의 사이는 나빠져만 갔어요. 이 경영 방식에서 딸이랑 부모님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부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직원들을 다량 고용하고 좀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확장하는 데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질보다는 좀 양으로 승부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미나미는 지금 운영하는 가게들에 집중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어요. 이제 양보다는 질을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미나미와 세키네는 둘이 뜻을 같이 했고 타카라지마 부부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미나미의 이름이 회사 등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동생의 이름이 대신 올라왔어요. 이게 자매 간의 싸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절차상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동생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동생의 이름도 등기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회사 등기에서 아예 이름이 삭제됐었던 미나미가 타카라지마 부부 사망 이후에 대표이사가 됐던 거죠. 경찰은 초기부터 미나미를 의심했어요. 명백하게 세키네 마코토와 함께 그 부부가 사라짐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니까요. 처음에는 심증만 있을 뿐이었어요. 계속해서 미나미를 주시하고 있던 경찰의 눈에 한 가지 단서가 들어옵니다. 바로 세키네와 주고받은 그 라인 내역들이었어요. 저 자식들 내가 없애버릴 거야. 여기서 두 번 다신 걷지 못하게 해줄 거라고. 두 사람은 함께 범행을 세세하게 계획하고 내용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통신 기록들을 바탕으로 미나미 또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이렇게 미나미를 끝으로 타카라지마 부부 살해 공범 7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부부가 살해당한 다음 날 자기를 찾아온 언론 기자한테 미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신이 우리 아버지랑 신원이 일치했다는 거 저도 지금 뉴스로 알게 됐어요. 아직 경찰한테 연락도 안 왔고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이틀 전이었고 엄마랑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때도 그냥 일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적인 것 외에는 별로 대화가 없거든요. 저희 가족 자체가 좀 평범하지가 않아요. 제가 해외에 오래 있었기도 하고 돌아온 지도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진 모르겠네요. 저는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족이 부모를 죽여요. 제정신 아니었던 건 본인이었던 거지.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누구는 250만 엔을 위해, 500만 엔을 위해, 경영권과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 각자 손을 보태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유흥업소에서 익명으로 구해지는 그 야미바이토에 대한 심각성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고액 보수, 즉시 지급, 간단한 일, 이런 키워드로 10대, 20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2024년 경찰 통계에 의하면 야미바이토에 가담했다가 경찰한테 어떤 식으로든 걸린 사람들 중 80%가 30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지들이 알고 한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일부 사건들에서는 상자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면 100만 원? 이래서 옮기고 나니까 그 안에 사체가 들어있고 마약이 들어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야미바이토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저 위에는 그 10대, 20대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경찰에 잡히는 건 이 실행력을 맡은 어린 사람들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 타카라지마 부부 사건 범인들도 히라야마가 빠르게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현재 일본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NS에 약간 수상한 글 같은 거 가끔 올라오잖아요. 저도 수상하게 시급이 높은 그런 아르바이트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쉽고 간단하게 갑자기 돈이 벌리는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결국 사람을 죽인 실행력은 겨우 250만 엔 받았지만
저 위에서 얘네들을 조종한 미나미 부부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우에노 점포 10수개를 얻게 됐어요. 야미바이토라는 게 그런 구조인 거예요. 혹시라도 수상하게 대가가 좋은 아르바이트에 절대로 혹하지 말기로 해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너무 더워서 촬영 장소를 바꿔봤는데 지금 해가 지면서 좀 실시간으로 어두워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에 봐요.